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나머지 분은 우리 이제 진행자 소개해 주시고 우리 여성부 가족부 장관님 김희정 장관님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희정입니다. 오늘 주제 뒤에 보시다시피 문정권 3년차 국가 대위기 진단과 대안. 근데 중도 세력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방송에서 얼굴 알려진 두 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 취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간단하게 요즘 어떻게 활동들 하고 계신지 최근 근황들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에 좀 총력 길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혼술 드신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있던데. 혼술 제 유튜브 제목이 송국건의 혼술인데, 네. 제가 원래 혼술은 좋아는 합니다. 그런데 혼술은 집에서 마시는 거고, 네. 제가 유튜브에서 혼술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은 이 요즘 정치가 너무 혼란하고 네. 또 시사 문제가 너무 혼란한데 거기서 한번 술술 풀어보자 해서 송국건의 혼술 이렇게 지었습니다. 또 제가 그 기자 생활 한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주로 정치부에서만 다 일했어요. 청와대도 한 10년 출입하고 국회도 한 20년 출입하고 했기 때문에 저만의 장점으로 이 혼란한 정치를 술술 풀어보자 해서 송국건에 혼술했는데 잘 안 풀립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송국건 정치 칼럼도 쓰고 계시고 종편에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혼술하시지 말고 앞으로 유튜버 분들하고 같이 좋은 의견 많이 아니 받으셨으면 혼술 같이 좋겠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같이 섞여서 마시고 혼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서로 소통하면 됩니다. 신용환 위원장님, 네, 청년위원장 할 때 뵀었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주로 이제 저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장으로 이제 청년 정책 일자리 이렇게 이제 총괄하다 보니까 우리 보수의 중도 외연 확장 또 청년층 외연 확장을 위해서 계속 청년들과 교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마다 방송 진행 또 출연 매주 일요 서울에 칼럼 쓰는 거 뭐 등등 해서 주로 이제 저는 경제를 정치로 풀어내는 거 그리고 우리 청년층 젊은층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정권 3년차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줄 평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다 들어주십시오. 네, 송국건 본부장님 무슨 내용으로 3년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정권 하셨잖아요. 네. 문정권이죠. 내로남불 문정권. 네. 이 정권이 내로남불이라는 거 여러 가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본인들이 하면은 로맨스고 보수 정권이 한 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적폐들을 다 쌓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특히 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문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이 달빛 기사단 이런 것에서 굉장히 달에 많이 비유를 하죠. 맞습니다. 문 정권인데 달나라 정권이라는 의미를 저는 썼어요. 네.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을 달나라식 이 합법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니까 저희들하고 굉장히 격차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들 어려운데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바꿨어요. 성공적으로 가는데 왜 바꿨는지 그것이 이번이고 또 하나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2년 동안 계속 이른바 적폐청산 이런 것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적폐청산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치 또 가장 중요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서 필요한 자료만 가지고 와서 청년 취업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완전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싶어서 저는 달나라 정권, 문정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12시간 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다음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예,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준다.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지구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신용환 교수님. 저는 점입 가경으로 했습니다. 원래 점입 가경은 좋은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농담하잖아요. 보자 하니까 진짜 다 보인다 이런 농담하듯이 네. 정말 해전문 인사 남들은 다 해전문 인사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대부
외교 안보, 특히나 이제 경제, 소득, 소주성,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도저히 무너지지가 않죠. 그래서 점입가경, 설상가상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점점점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로 스스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문정권 점입가경을 했습니다. 네, 두 분 다 사자성어, 뭐 한쪽은 영어 사자성어가 하나는 진짜 한 분 사자성어인데 정말 이 주제로도 날밤 샐 것 같습니다만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 지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건 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이번에는 신용환 네, 교수님 네. 먼저 한번 말씀해 뭐 주시죠.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외교 안보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중에 가장 극명하게 이제 보수 진보가 갈리고 있고 그 부분은 이미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경제, 소득주도 성장,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어떤 사회의 재편이냐 또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우리 자유, 민주주의, 시장 가치를 우선으로 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극명하게 갈린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승패는 그들의 이론이나 논리, 가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생활 속에 접하고 있는 저희들 생활에서 이미 승패는 났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있고 공통적인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하는 그 목소리만큼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나 과거에들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저희 보수 진영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반성을 해야 또 그들을 공격할 거리로 우리가 또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달라 이 부분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 정책으로. 네. 이번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차이를 느끼는데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건다. 2년 동안 계속되는 거. 네. 보수는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보죠. 근데 진보에서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그 적폐를 쌓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도에서는 이것을 사안마다 지금 판단을 해요. 그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가장 공통되는 요구는 이제 이념 같은 거 그만 좀 이야기하고 적폐청산 그만 이야기하고 먹고 사는 문제 좀 이야기하자. 이것이 공통적인 그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외교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잣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하지만 미래 우리 생활과 관련돼서는 지지자들이 이런 거 상관없이 더 잘하는 쪽으로 아마 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각 당은 과연 이런 그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명확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혀 보면 지금 저희 보수 우파가 조심할 게 있죠. 그 지역 현장에서 어르신들조차도 이제 진짜 민주당이 보수인지 한국당이 보수인지 잘 모르겠어 그 정도입니까? 라고까지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펙트럼을 잠깐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맨 이쪽에 극좌부터 극우까지로 이렇게 봤을 때 네. 민주당 같으면 지금 여론조사 지형으로 보면 10부터 한 45 정도를 차지한 것 같고 한국당은 70에서 한 95 상가를 차지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 중립지대 영역이 원래는 다 저희 쪽 사람들이었죠. 저희 쪽의 국민들이었는데 여기서 저희 쪽이라고 하면 보수우파. 네네. 이 중간 영역을 과연 저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네.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네.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정의당이나 이쪽을 맨 좌로 놓고 어디가 보수인지를 헷갈릴 정도의 정책들을 쓰고 있고 실제 이념 노선 정책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저희가 속아 넘어간다. 네. 근데 교수님 지금 하신 거에는 진보가 훨씬 더 중도 쪽으로 좀 많이 와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진보 쪽이 중도 그러니까 쪽으로 지금 더 많이 와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진보가 계시네요. 어디가 보수인지 모를 정도라고까지 이쪽을 확장을 해서 지금 저희 영역을 따먹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각 3당이 처한 처지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한번 보면은 지금 한국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총선 다가오는 시점인데도 여전히 지금 언론은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이나 이쪽 언론은 거의 다 진보 쪽이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이슈를 제기를 해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있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리스크를 안고 총선을 치르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어떤 그 이념 논쟁 갈라치기, 김원봉 띄우기
이런 것이 나중에는 총선에 다 영향을 미칠 텐데 대통령 리스크가 안고 그 민주당 가고 있는 것이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중간 차선에 끼어버렸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내년 총선이 완전히 진영 대 진영의 대결이 될 텐데 그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은 중간 차선에 끼어서 갈 곳이 없어요. 네. 지금 그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시는 중에 문재인 리스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내년 총선을 통해서 사실상 이 정책의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고 어느 쪽에 국민들의 바람이 있는지 중간 평가도 되고 향후에 이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심판 단일 대우로 반문 총결집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션에서 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과 중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보수 대통합에 대한 얘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X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국당 빼고 보수 대통합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한국당 얘기는 한국당 무조건 보수 대통합에 들어간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우리 공화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은 같이 갈 수 있을지 OX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다 오를 하셨네요. 같이 예, 가야 됩니다. 같이 가기 굉장히.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그 한국당이 중도 외연 확장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중도 외연 확장보다는 우선 안에 터진 그 집 담벼락부터 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 공화당이 나오면서 지금은 그 세력이 미미해도 나중에 총선 그 공천 결정 과정에서 낙천자들에 대해서 이삭죽기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보수가 분열이 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어느 그 크기는 뭐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공화당 우리 공화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치지는 않더라도 어느 총선 앞에 시점에 가면은 선거 연대를 해서 같은 곳에 네. 후보는 안 되는 네.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연대 정도까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후보를 내는데 한쪽이 후보를 안 되는 네. 쪽으로 가야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이미 저희 지나온 정치 역사에 정치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보수파 정권 약 10여 년 동안에 민주당이 8번 정도의 이합집산이 있었습니다. 당명도 8번이 바뀔 정도로. 그렇다고 보면 저희도 지금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 이념적 스펙트럼부터 가치적인 스펙트럼까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맨 우측에 있는 저희 세력부터 중도 지역에 있는 세력까지를 각각의 특성별로 인정을 할 건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합당을 해서 처음에 합당할 때 19%였는데 선거할 때 폭망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 보면 우리가 굳이 꼭 무조건 물리적인 대통합만 주장할 게 아니라 선거연대 각각의 가치를 미세한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면서 선거연대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수파의 대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은 아니라도 분명히 총선 전에 이 보수 대연합, 선거 연대 등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보수 후보는 하나로 단일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두 분 공통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도를 위해서 이 보수 진영에서만 노력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그러면 총선 전에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합당하리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또 OX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예, 교수님 먼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배부른 종갓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래 종갓집은 넉넉하게 가슴을 펴고 먼저 곳간에서 인심나고 퍼주고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배가 부른 종갓집이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 세력 결집이 확실한 상태에서 어떤 세모표의 정당과 합당이라든지 선거연대를 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워낙 배부른 상태에서 줄을 서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절박성은 저는 못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배부른 상태일 때 그 밥그릇을 뺏어야죠. 뺏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보수 진영의 그 선거 연대입니다. 그 합당이면 제일 좋고 그 어떤 노선 차이 그 과거 문제 때문에 합당을 못하면은 선거 연대를 해서 한 곳에 보수 단일 후보를 내면은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 가령 호남 지역에서 민평당하고 같이 후보를 내서는
또 뭐 불리하고 호남지역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지역에서 그 후보가 갈라지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선거연대를 하면은 그 반작용으로 민주당과 민평당도 그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현 여당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정의당하고도 선거 연대를 하는 걸 계속 정의당하고는 따로 안 합니다. 아니 봐왔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후보 내는 거를. 그렇죠. 예, 네, 그 그렇기 특정 지역에 때문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연대하는 경험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여건이 더 그런 경험이 축적이 돼 있어요. 저희는 오히려 선거 때마다 공천 못 받으신 분들이 갈라쳐서 새로운 당이 돼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희는 이제 순혈주의가 강했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당이 아까 분명히 보수 대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당은 어떻게 해야지 보수 대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어떤 희생이 필요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결국은 이제 첫 번째로 보면 보수 대통합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자꾸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집토끼니 산토끼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냐 미래로냐라고 이 스펙트럼을 행적인 예를 들어서 이념적인 가치적인 걸로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과거냐 우리의 미래냐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과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오욕의 역사도 있고 명예로운 역사도 있지만 미래로 갔을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낼 거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어떻더라도 메신저, 새로운 메신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메신저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 관점으로 넓게 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종갓집의 넉넉한 가슴으로 품다 보면 그건 틀림없이 한국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네, 생각하고 메신저. 예. 계시는군요. 그러면 결국은 공천할 때 한국당 쪽이 많이 안보를 해야 된다 이걸로 기결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는 그 메신저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메신저 확보를 위해서 양보가 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공천을 통해서 또다시 그 보수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공천을 통해서 그 뭐 다시 중심에 선다는 건 결국 다시 탄핵 과정으로 돌아가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분열돼요. 네. 저는 그것보다는 그것은 나중에 좀 돌리더라도 우선은 보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네. 지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를 여기서 띄워야 됩니다. 서로 안에서 내부 충돌하면 안 되고 물론 한기환 대표도 그렇지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그냥 띄우는 작업을 해서 그래서 보수의 중심이 돼야지 과거로 돌아가서 뭐 탄핵에 누가 책임 있니 없니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두 분 다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보수 대통합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은 중심이 될 만한 대선 주자급 사람의 중요성을 더 말씀을 하셨고 교수님은 직접 현장에서 뛰는 메신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또 두 분 개별 질문 드릴 텐데 이 보수 우파들 중에서 특히 청년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청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비법이 있으시다면. 지금 잘 보시면 청년들에게 제가 지금 청년층이 이 여론조사를 한번 잘 보세요. 연령대별로 좀 다른데 20대는 저희에게 조금 오히려 높습니다. 높아봤자 14% 이내입니다. 그리고 30대는 두 자릿수를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7에서 맥시멈 9% 이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산상으로만 한번 볼게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저 18대 2012년 대선에서 33.5%를 얻어서 그동안 보수우파 진영에서 가장 많이 2030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30% 이상이 나와야만 예를 들어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저희가 진보 진영을 누르고 대권을 또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2030들에게 어떻게 가져올 거냐? 제가 현장에서 가끔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한국당 왜 싫냐? 하면 답이 딱 한 글자가 나옵니다. 뭘까요? 갱. 그냥. 자, 그러면 갱을 이길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갱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치열한 논리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선배님들께서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갱이에요. 갱을 누를 수 있는 건 갱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즘 한번 모바일 한번 보세요. 오늘 목요일이죠. 금요일쯤 보면
먹거리, 놀거리, 유명한 여행지, 관광지 좋은 게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네. 이 친구들은 좋은 걸 보고 큰 세대입니다. 네. 저희가 결국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속된 말로 아름답고 그들이 환상에 젖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구축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결국은 그에 맞는 이미지 메신저들이 앞단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메신저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야 이건 이래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노회찬 의원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며 그럼 돈을 받은 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거지 그런 분을 왜 참배를 해? 이렇게 하면 이거 논리적인 거죠.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걔들이? 갱이에요 갱. 그분이 살아온 궤적에 대해서 그냥 느낌으로 좋다 이런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이걸 자꾸 우리가 이런 건 이래서 옳고 저런 건 저래서 틀리고가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한 번에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보수파의 모습이 필요하다. 네, 충청도 말로는 갱이군요. 저희 경상도 말로는 마입니다. 마. 예, 마 좋다. 마 싫다. 그러면 우리 영남일보 본부장님이신데 그런 청년층 중도 표심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 요즘 영남 핫하잖아요. 특히 현 대통령께서 영남 출신이다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남권 중도 보수에까지 이렇게 노크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영남권을 위한 또 대책이 있을까요? 지역별 차이는 있는지 누가 궁금합니다. 이 전술을 짜고 있는지 정말 기막힌 전술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 갈라치기를 했는데 지금 영남 갈라치기를 하거든요. 영남 갈라치기는 곧 보수 갈라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남에 부산, 울산, 경남이 있죠. 네. 대구, 경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6년 총선 때 총선 며칠 앞두고 부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산에서 국회의원 5명만 해주면은 신공항을 가덕도에 만들어주겠다. 네. 그런데 그때 부산에 2명이었는데 실제로 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신공항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잡하지만은 어쨌든 부산, 경남, 울산의 입맛에 맞는 신공항을 만들고 예탈 면제 사업도 그쪽에다 다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니까 부산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버리는 것처럼 돼요. 그 부산, 경남, 울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영남이 분열을 하죠. 이런 보트가 분열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남 분열은 보수의 분열이죠. 네. 그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러면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권, 문 정권에서 가장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좀 북한 의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평화가 오면은 이게 가장된 평화가 아니라면 사실 중도 계층들은 또 지지를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총선 직전에 혹시 북한의 비핵화 쇼가, 그러니까 진정한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 일종의 쇼가 이루어질 때 이 중도 계층에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어떻게 네,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여실히 경험하셨지만 선거를 하루 이틀 앞두고 뭐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뭘 한다 이런 사태가 온다 그러면 정말 물리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건 현실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중도 외연확장이 테마니까 뭐 젊은 층으로만 보면 젊은 층은 외교안보 국방에 대해서 몰라서 아주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보면 후순위입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청년위원장 할 때 여론조사 상으로도 통일이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35%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선배님들처럼 절절하진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우선순위, 우리가 확장해나갈 중도 외연 부분에서는 결국 그들이 외교안보로 또는 국방으로 뭔가를 치고 나왔을 때 똑같이 우리가 빨갱이다 뭐다 이런 논리로 나갔을 때는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선거 임박해서 그랬을 때는.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의 주 관심사는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의 주 관심사는 역시나 먹고 사는 겁니다. 네. 경제 일자리, 네. 인턴 알바, 소상공인들. 네. 그래서 저희는 경제 일자리로 계속해서 어떤 논리적 틀, 또 프레임을 그렇게 짜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실제 한국당이 경제 관련돼서 내밀 수 있는 특히 청년층 경제 일자리 간단하게 우리로 해주시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존의 퍼주기 누구 주머니에 나오는지 청년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사다리를 통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에게 어차피 일자리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촘촘하게 짜주는 정책들
네. 다음에 사다리 관련돼서는 여기 오늘 방송 네. 저 하시는 분들한테 별도 특강 예,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그러니까는 총선 전에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겠죠. 남북 간에도 미국 간에도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비핵화 쏘다, 위장평화 쏘다 이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저 중도한테 어필이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여태까지 추이를 딱 보면은 저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핵화 문제예요, 남북 문제.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대다수는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어차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 부분을 놔두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차별화 떼놓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지 중도적이 어필할 수 있겠죠. 보수와 진보 아까 차이점에서 안보하고 경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안보에 대해서는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는 정도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차별화된 정책이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국회는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국회 정기국회 전에 지금 들어가서 경제 문제를 얘기를 국회 내에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말 장애 투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밖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인데 자 국회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마지막 OX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두 분? 두 분 다 국회에 지금 바로 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예. 이유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생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저희가 80여일 정도 지났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명분으로 해도 국민들은 그냥 피로감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진보 진영이 파놓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가 과연 빈손으로 가는 게 자존심 상하죠. 무언가를 얻어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다 있지만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스펙트럼 그거를 최소화해서 뭐를 얻더라도 안 가면 안 갈수록 국민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해서 쟤네가 뭐 때문에 이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 피로감에 도매금에 저희가 다 매도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실익을 갖고 들어가는 게 맞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한교안 대표의 1대1 회담이든지 어떤 명분은 일단 확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 정기국회는 그 뭐 국정감사도 있고 오히려 여기서 안에서 더 싸울 게 많아요. 지금 북한 목선 문제나 이런 것도 네. 국정감사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안보 쪽으로 가더라도 이 보수 쪽에서 경제를 정착을 하려면은 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수뿐이 없어. 결국은 명분을 그 현 여권에서 만들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가 시작이 되면 시작될수록 본인들이 손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명분 만들어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유튜브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보수 진영에 만들어 주셔서 그 힘 하나 믿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저희한테 시간이 다 됐는데 긴 시간 또 여러분들이 또 지치고 한 것 같아서 화이팅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 교수님이 중도, 본부장님이 보수, 그러면 제가 대통합 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화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이게 마지막 인사입니다. 자 중도 보수 대통합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